나라살림연구소 정창소장입니다. 예,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손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나라살림 다 이슈.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코너 이름인데요. 그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매주, 일단 목표는 매주고요. 두세 개씩의 이슈를 가지고 팩트체크, 그리고 또 혹은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목적에 맞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10월달 재정 동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재정 동향이라고 하는 건 기재부에서 매월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건데요. 이게 보통 기준이 그 2달 후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이 8월달 말 기준으로 하는 건데 8월까지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88조가 더 많다.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적자가 누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저희는 뭘 보냐면 그 말 한마디를 보는데 역대라니. 그러면 역대 최대 예산, 뭐 최대 재정출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규모가 커지니까 이 역대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수입은 작년에 대비해서 35조가 늘었어요. 이건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물론 지출은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빨리 이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경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출을 크게 늘린 점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 거지 수입이 줄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수입이 줄어서 적자가 늘면 정말 최악이죠, 최악. 근데 수입이 35조 늘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예상되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총수 670조 정도, 국세를 390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5조 더 거쳤다는 거는 한 전체로 한 10% 더 거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바람직한 거다 보고 재정 적자를 저희가 지금 109조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금 88조니까 조금 이제 조심을 좀 해야겠죠. 하지만 계획된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뉴스를 바라볼 때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그 프레임에만 빠지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맨날 얘기할 때 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전체 돈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흑자 여부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재정수지는 우리 국민연금의 흑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험을 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관리재정수지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을 좋게 표현하면 재정 건전성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재정 확대를 좀 막아보고 싶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도 지금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올해 끝나면 1415조로 GDP 51%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그 금융성 채무와 그 적자성 채무가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 아까 외환보유고 요즘 논란이 많은데 그 외환보유고도 그 금융성 채무거든요.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고려하면 채무가 그 생각보다 이렇게 이 과장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나 이 채무 중에 외채는 20%가 안 됩니다. 그 일본도 외채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티는 거지. 우리가 지금 빚을 전부 외채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정말 망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재정동향 리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이번 주에 주요했던 주제 두 가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 문제와 그 다음에 LH공사 적자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대한 건데요. 이제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뭐 중국인들이 재정 수지를 적자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매년 국감에서 좀 대표로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좀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호주의에 기반한 이제 의료 쇼핑을 좀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제도 개선이 쭉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소 요즘 4조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건강보험 재정자가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에 의한 적자가 있는 건 따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재정자 4조인데 지금 외국인에 의한 재정 적자는 지금 24년도에 흑자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는 예. 외국인 재정자가 있었는데 개선됐는데 그렇지만 중국 재정자 계속 있었던 거죠. 예. 제일 심했던 때가 27년에 1100조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작년에 제도 개선이 되고 그 전에도 조금씩 제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22년도에 229억으로 줄었다가 이 작년 23년도에 27억으로 줄고 드디어 작년에 흑자로 이제 흑자 55억 정도로 지금 반전을 했습니다. 중국만 그렇다는 거고요. 예. 정체적인 외국인들은 9,400억 정도의 흑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국감에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 되면서 제도 개선이 크게 한 3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가 한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과 동시에 이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 납부 없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자가 컸었는데, 이후에 이제 작년 4월에 바뀌면서는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강화됐고, 또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병원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가면은 신분증을 다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리해서 건강보험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들이 많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외국인, 특히 국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대폭 완화되는, 개선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주의를 좀 주장하면서 입법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상호주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보험을 해결해 주면 우리도 해주겠다,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잘 안 돼 있는데, 그런 나라는 그럼 차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한테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미국이 안 해주니까 우리도 안 해줘야 되는 거냐. 특히 지금 미국 그 관련해서 우리가 90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재미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친척들이 사니까 와서 이렇게 중국 동포들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어떤 나라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나라는 혐오를 하고, 어떤 나라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감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이게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이제 LH라고 하는데, LH의 재정 적자가 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 160조 정도, 그 다음에 올 6월 말 기준으로 한 165조 정도,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5조 정도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222%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에 직접 건설하는, 시공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LH공사의 부채 비율을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국감에서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재정 지원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은 이제 적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자의 원인을 뭐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봅니다. 토지 매각 지연,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실률 증가,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러니까 뭐 개발 임대 확대 같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처럼 운영 적자는 사실 있긴 한데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뭐 김진애 의원 같은 분들은 분리회계하자고 막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따로따로 놓고 보면 임대주택 적자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도 마치 임대주택 때문에 적자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이 좀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토지매각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이 들어오는 건데 잘 안 팔리잖아요.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큰 덩어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갑이 되는 거죠. 그 건설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싸게 살려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좀 경영 능력의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임대주택 공실률은 뭐냐면 임대주택을 샀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올까요? 지금 때 비용 문제보단 위치 문제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 먼 곳에, 예를 들면 경기도 쪽에 임대주택은 공실률 엄청나거든요. 서울에 임대주택 지어보세요.
공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개발하고 뭐 이런 임대를 확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물론 적자는 안 하면 좋고 최대한 줄여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과장되게 알려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요 최근에는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매입 임대주택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운영의 문제인데 너무 비싸게 사준다는 거죠. 비싸게 사주고 이거 낙찰 같은 거 받을 때들은 보통 낙찰률 70, 60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뭐 실거래가의 뭐 90% 가깝게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공공임대주택 매입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의 문제들은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분양가의 뭐 90% 정도 수준에서 사준다던가 그럼 여기가 이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매입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나 시중 가격에 그대로 사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기 LH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경찰 적발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적자 문제를 이건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공기업들하고 다르게. 다른 공기업들은 일명 얘기하면 이제 적자성 채무 같은 건데 이건 이제 금융성 채무 같은 성격인 거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중에 이걸 매각을 통해서 그걸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잣들을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있고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 첫 번째 부채 비율 있잖아요. 네.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아파트를 처음 매입한 다음에 그 가격을 안 올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 평가를 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고려하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 있는 건데 진 빚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당히 좀 왜곡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 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담보대출 3억을 했다. 그러면 3억만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이 5억의 집은 무엇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응 자산이 있는 이 LH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이제 뭐 약간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국가부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GDP 50% 되냐 안 되냐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순부채라고 하는데 이걸 IMF가 보고서를 매년 내거든요. 근데 아무도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나라살명소가 계속 그 보고서를 매년 내려고 하고 있고 내고는 있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걸 보면 순부채는 한 20 정도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 GDP에서. 그런 거, 그래서 이 대응자산 문제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얼마까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뭐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 가구에 융자해주는 것에서 손실분 발생하잖아요. 망하니까. 자영업자한테도 할 때 망할 때 하는데, 대충 한 7, 8% 되거든요. 근데, 그 7, 8% 정도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더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0% 해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에 주요한 이제 핫했던 뉴스, 재정과 관련된 것들, 이제 건강보험 재정 수지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자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안들, 그 주에서 이런 걸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주제 선정할 때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좀 팩트 체크도 해보고 아니면 사실관계를 다시 그다음에 진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해석을 같이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다른 내용 그리고 좀 더 쉬운 설명을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나 이런 것도 알고 싶어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이슈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그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